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루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외교 안보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들을 세 가지 추려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미국 의회에서 사회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하고, 얼마 전에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그 초강경 대응이 무엇인지 윤곽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제가 군사TV를 통해서 세계 양대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에서 한국산 전차가 유럽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나와서 해당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주목하셔야 될 뉴스 같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게 달콤한 말로 접근해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지배하며 극소수의 지배층의 노예로 만드는 악마의 이념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규탄하고 사회주의적 정책 시행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력 규탄하고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에포크 타임스가 2월 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26일 플로리다 지역구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 의원과 루이지애나 지역구의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은 사회주의의 공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222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 75명이 지지 서명을 한 이 결의안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이로 인한 비극적 사건들을 언급했습니다. 결의안은 소련과 중국, 캄보디아,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사건들이 불러온 비극들을 지적하며 사회주의는 미국의 건국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가 초래한 반복적인 기근과 대량 살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학살 행위는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정일, 김정은 등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볼셰비키 혁명이 수천만 명을 죽게 하고 최소 1천만 명을 강제 수용소로 보냈으며 수백만 명의 아사자를 만들어냈다면서 소련 사회주의를 비판했고,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기근과 황폐화가 일어나 1,500만 명에서 5,500만 명이 죽고, 북한에서도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의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집단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이 세워졌다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독립선언서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연방헌법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들은 다른 공화당 동료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역사적으로 명백히 실패했고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만 안겨준 사회주의를 대놓고 지지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이 미국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에서 퇴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시스템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천부 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민주주의가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 앞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사회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죠. 제도를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하면서 집권 세력이 유리하게끔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결점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민주주의의 아이덴티티에 가장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리더격인 그런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경선에 나왔던 버니 샌더스 같은 자도 있고, 이 버니 샌더스의 밑에서 정치 경험을 쌓고 지금은 벌써 삼선 의원이 된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그런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부자들, 대기업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극우, 적폐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그 사람들의 가진 것을 빼앗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달콤한 말을 하면서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특히 흑인이나 히스패닉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니 샌더스는 평생 정치만 했지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워싱턴 DC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별장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단독주택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3주택자죠. 이거를 뭐 세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전부 다 각 거처에서 돌아가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부자를 비판하는 책을 내서 그 책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그 강연을 통해서 매년 우리 돈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부자를 그렇게 혐오하는데 본인은 부자고 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드레스, 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온 이 AOC라는 사람도 이 드레스에는 부자에게 세금을 이런 슬로건을 적어놓고 정작 본인은 부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적게 내고 있죠. 이 사람은 뉴욕이 지역구인데요. 뉴욕에 아마존 제2 헤드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뉴욕시가 나서서 아마존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유치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 유치전을 엎어버린 사람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서민들이 곤궁해진다.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 뉴욕시에 아마존 제2 헤드쿼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고 이로 인해서 뉴욕시에 생길 뻔했던 4만 개 이상의 고임금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의회 의원들이 결의안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은 약자, 빈곤층,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나서면서 국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개인, 자유시민, 그 각자에는 정부가 돈을 뿌리고 그 돈에 국민들이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국민들이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한다, 파산 위기다, 역대 최고의 부채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의 정책들을 반대하고 비판을 하면 극우, 수구 꼴통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의안을 발의했던 미국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21세기판 메카시즘이다 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레임 씌우기죠. 전형적인 극좌, 사회주의 세력들의 전술입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고 옹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밖에 내비치는 순간 밖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그것을 가지고 극우다, 수구 꼴통이다,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극우, 수구, 꼴통, 보수, 진보 이러한 단어들이 얼마나 와전됐고 그 와전으로 인해서 저 좌파, 극좌파 세력들이 이러한 용어 혼란 전술을 통해서 얼마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층 분석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에서 이런 결의안이 나왔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제도권, 원내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그 정당도 이런 결의안을 한번 추진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 정당은 왜 이런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초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는 2월 8일 대규모 열병식 개최가 거의 확실시되는 북한이 2월 2일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을 겨냥해 이른바 초강경 대응이라는 단어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B-1B 폭격기 서해 전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인데 아무래도 열병식을 전후해서 대규모 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주변에 더 많은 전략 자산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것과 이 합의 직후 B-1B 폭격기와 F-22 전투기가 서해에 전개한 것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경고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도발은 오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전후로 예상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지상분출 시험장에서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지난 1월 29일에도 함경남도 함주군 소재 마군포 시험장에서 추가 실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신형 추진체 지상연소 실험을 실시하면 실험일 기준으로 늦어도 2에서 4개월 내에는 반드시 해당 추진체를 적용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2월 또는 올 상반기 중 북한의 고체 연료 사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용 ICBM은 모두 액체 연료 방식이기 때문에 발사 전 미사일을 기립하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야 합니다. 미사일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료 및 산화제 주입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기습 발사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발사 지점에서 기립 후 즉각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방식의 ICBM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자강도 우시, 초산, 고풍 일대에 대규모 지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과 지하 미사일 기지가 모두 완성되면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기습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감지되자 미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 추적함 USNS 하워드 오 러렌젠이 동해에서 작전 대기에 들어갔고, RC-135S 코브라볼 탄도미사일 추적기 역시 기존에 전진 배치된 61-2663 기체에 61-2662 기체가 증원됨으로써 최고 수준의 탄도탄 감시정찰 체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방식의 ICBM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인데요.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북한이 정말 고강도 미사일 도발에 나설지 면밀히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작년 겨울 그리고 올해 초에 지상에서 고체 연료 발동기, 즉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했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이러한 연소 실험이 실시되고 나서 2달에서 넉 달 안에는 반드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늦어도 3, 4월,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북한이 고체 연료 방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지하시설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시, 초산, 고풍, 중국 국경 바로 옆입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중국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회고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중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국내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중국 국경 바로 옆, 유사시 중국군이 단 몇 분이면 점령할 수 있는 지점에 이렇게 대규모 지하 미사일 기지, 그것도 북한의 생명줄이 걸려있는 ICBM 기지를 짓는다. 이것은 북한 단독의 행동이 아니라 중국과 어느 정도 교감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 기지에 대한 반공이라든가 주변 경계 작전을 중국이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곳에 미사일 기지를 짓고 이곳에서 사용할 고체 연료 방식의 로켓을 개발한다. 이것은 유사시 중국의 지원, 엄호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중국과 협의하에 만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브라볼 정찰기 2대가 전개됐고 하워드 로렌젠이 동해에서 작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워드 로렌젠은 현재 동해상에 있고 코브라볼 한 대는 일본 가데나 기지에 배치돼서 동중국해 일대를 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증원된 코브라볼 한 대가 태평양 지역, 특히 하와이에 전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북한이 동해 방향 또는 동중국해 방향으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동해 쪽으로 해서 일본 열도를 관통해서 하와이 인근의 미사일을 탄착시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방식, 즉 기습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해서 중국과 매우 가까운, 즉 중국의 엄호를 받을 수 있는 기지에서 미국의 하와이나 미국의 서부 해안을 공격할 수 있는 궤도를 취하면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게 되면
이것만큼 미국의 중대한 도발은 없을 겁니다.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레드라인을 넘으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얼마나 큰 경랑으로 휘말리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소위 국뽕 채널이라고 해서 근거 없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왜곡되고 확대되고 과장된 그런 국위선양 아이템들,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국익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봤을 때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희가 군사TV를 통해서 세계 양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한국의 방위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 아이템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세계 양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이어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 방위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무기 시장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꿈틀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로서 확실하게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치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각국이 자국의 무기 재고 보충을 위해 한국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2월 2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 전쟁 국면에서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이 1%였던 한국이 지난 5년 사이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3배 가까이 무기 수출량을 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학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른 동맹국들보다 더 빨리 무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한국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과 영국 등 전통적 유럽 군사강국들이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감축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방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대규모 방산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장 경쟁력 있는 한국산 무기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를 꼽았고, 최근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도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여러 나라가 이들 무기체계 구매 의향을 가지고 우리 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 당시 나토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을 한국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대외무역법 등 현행 법률 일부를 개정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국을 더 확고한 글로벌 선도국가이자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수호자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포부를 고려하면 한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정책 변화의 걸림돌로 윤 대통령에게 적대적이고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야당 대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쟁 개전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과 친분을 유지해온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수출해서 세계 드론 시장을 삽시간에 석권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별다른 마찰을 빚지 않아서 튀르키예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보다 전향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우리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커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기사 캡처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포린폴리시보다는 조금 점잖게 썼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포린폴리시는 독일이 자해를 하고 있다, 그 자해로 인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금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냉전 붕괴 이후 수십 년 동안 군비 감축을 해왔죠. 저희가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유럽의 주요 정치인들이 러시아의 돈을 먹고 유럽의 안보 역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부 유럽 정치인들의 그런 활동들 때문에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영국의 방위산업 역량도 바닥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전차 생산국 중 하나였던 독일 같은 경우는 레오파르트 2 전차를 한 달에 10대도 생산하지 못할 만큼 그 생산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지금 이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있는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생산 라인을 그리스로 옮긴다. 이런 내용까지 추진을 하고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전에서 꽤 재미를 봤던 세자르라는 차륜형 자주포가 있는데, 이 세자르는 프랑스어로 트럭 위에 얹은 포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트럭 위에다가 곡사포를 얹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단순한 화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자르 자주포를 1년에 한 문 정도밖에 생산을 못한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오하이오주 리마에 있는 전차 공장에서 M1A2 전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리마 공장의 한 달 생산 능력이 12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만이 108대를 주문했고, 폴란드가 250대를 주문했고, 또 폴란드가 추가로 구매했던 116대 역시 열아우라늄 복합 장갑 같은 그런 민감한 소재를 제거하기 위한 리퍼비시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리마 공장에서 오버홀이 불가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독일, 프랑스, 영국, 좀 넓게 잡는다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미국까지도 무기 생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빠르고 신속하고 가능하다면 성능도 뛰어나면서 저렴한 무기체계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러한 무기체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없죠.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 폴란드가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길을 뚫었고, 폴란드가 K9 자주포, K2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북유럽, 남유럽 국가들도 우리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인데요. 루마니아도 최대한 400여 대 정도의 전차 대체 소유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자신들이 보유한 전차 75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량 공유하겠다고 밝혔던 크로아티아도 차세대 전차 도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체계라는 것은 가격, 납기, 성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국가 간의 무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입니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 무기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위상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호평을 받고 있는지 또 신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복잡한 이슈 때문에 하지 못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본문에서 튀르키예 사례를 설명을 드렸죠. 튀르키예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푸틴 대통령이랑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는 브로맨스를 연출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 초기에 튀르키예는 러시아 공군에게 격추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수송기에 바이락타르 TB2 수송기를 실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줬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가지고 러시아군의 초반 공세를 막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죠. 그리고 그 활약을 본 세계 각국이 튀르키예의 이 드론을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지금은 이 바이락타르 TB2 드론 구조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싼 드론인데 무려 운영 국가가 24개 국가나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튀르키예 사례를 좀 타산지석 삼아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사용하지 못할 것들, T-80U라든가 BMP-3 같은 그런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티스 미사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그러면서 어떤 국제 정치적인 위상도 좀 제고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신무기 일부를 소량씩 제공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검증을 받게 만들어서 한국산 무기체계가 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 이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 대표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비론을 이야기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굉장히 크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은 한국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겠죠. 법치주의,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다음 총선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큐리티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